방금 소개드린 공정사회 대전 공정사회 시민연대에 바로 직전에 회장이 됐습니다. 아주 땡땡이 회장인 오방영이고 전 대전광역시의원을 지냈습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무슨 의뢰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가요, 정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예, 이하 의뢰를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시국 강연회를 현수막에는 공정사회 대전 시민연대 기체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더불어민주당 중부지역위원회와 같이 공동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사 말씀을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부지역위원장님이시자 또 대전시당 위원장님이시자 하루 직전에 우리가 울산 KTX 역세권 땅 시세 차익 의혹 분산 검사합니다. 이거 간단하게 쓰면은 간단하게 쓰면은 땅 대표 김기현 진상조사단장입니다. 임명된 황라 의원님 인사 말씀을 올려주십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 오늘 행사가 공정사회 시민연대의 정기 총회 행사였습니다. 정기 총회 행사할 때 저도 공정사회 시민연대 회원이거든요. 우리 오광영 전 시의원님이 대표님이시고 저는 회원입니다. 근데 그 회원분들이 최강욱 의원님 강연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요청하신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최강욱 의원님께 강연 와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시국 상황을 생각하면 최강욱 의원님을 초청해서 사실 대규모로 서대전 공원 같은 데서 대규모로 수만 인파를 응집하기 위해서 강연을 해야 하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행사가 아니고 공정사회 시민연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간담회 같은 행사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강욱 의원님 오시는데 그래도 알려는 드려야지 이렇게 해서 당원들에게 알려드린 겁니다. 알려드렸더니 이렇게 많이 와주셨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최강욱 의원님 제가 오늘 강연한 주민이 아니라 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최강욱 의원님은 누구보다도 국회에서 꼭 됐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생각했던 첫 번째 의원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가서 처음 만날 때 그때 반가웠습니다. 마치 그걸 또 조선일보가 뭐 이렇게 해서 저하고 최강욱 의원님하고 만날 사실 정말 필요가지고 계속 무슨 불순물자들이 국회에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했었는데 아마 정치인분 동기, 정치인으로서의 존재 이유가 저하고 같은 그런 진정한 정치 동기가 아닌가. 저와 같이 검찰이에요. 또 낡은 정치계도 두 가지를 목표로 정치를 하는 이유를 목표를 좀 쉽잖아. 그걸 위해서라면 누구의 의지로 꺾이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무겁게
검찰로부터 집중적으로 탄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체성이 주로 피고인. 저도 피고인이고, 네, 공통점이 많습니다. 피고인. 아무튼 이 대전에 먼 걸음 이제 와주신 신황 의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렇게 함께해 주신 공정사회 시민연대 회원 여러분, 또 우리 민당 당원 동지 여러분, 고모님도 많이 오셨고, 또 우리 젊은 여성 당원님들도 많이 오셨네요. 최강호 의원님 팬이 20대부터 80대까지 있는지 제가 몰랐어요. 보니까 20대부터 80대까지 분포되어 있네요. 그래서 오늘 아마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한 멋진 말씀 많이 해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예, 사실 국회에서 가장 앞장서서 검찰 개혁을 주장하시는 두 분이 이 자리에 같이 하시게 돼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당원분들이라든가 우리 시민 여러분들 정말 뜻깊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강연해 주실 최광욱 의원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모두들 다 잘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대전까지 오셨는데 소개를 들으면 마땅할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면요. 전라북도 남원 출신이시고요.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하셔서 육군 법무관 그리고 국방부 검찰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비서실 공식기관 비서관 역임하셨고요. 열린 우리당 비례대표 21대 국회의원이 되셨습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가장 큰 민주당의 무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모두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최광욱 의원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친척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빚어서 죄송합니다. 그런 거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저분들이 많이 해주고 저는 민망해서 이름 불러주고 박수 쳐주는 거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정청래입니다. 설마 제가 그 수준이겠습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에 이렇게 삐뚤어지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황운하 의원님과 통화를 했는데 제가 황운하 의원님 상당히 놀리거든요. 그 옛날에 경찰이 이기기 시작해요. 전두환이가 특별한 대학이 경찰대하고 세무대가 있습니다. 기수가 같아요. 세무대가 없어졌잖아요. 그 옛날에 대전에서 태어나서 선대정보를 경찰대학을 갈 생각을 했다. 이게 일단 특이한 거고 경찰대학을 갔으면 조용히 다닐 일이지 시끄럽게 하다가 경찰관이 돼가지고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시끄럽게 한 경찰관이 옛날부터 황운하 경정 때부터 황운하 총경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뉴스가 될 정도로 우리를 미쳤죠. 대전 분들이 되게 그런 분들이 잘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보면 이게 술에 불탄 듯 물에 불탄 듯 사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굉장히 특이한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국회의원 되시는 과정도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경찰관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잘라주질 않아가지고 출마를 하는 게 그냥 기내 아니네 막 이러다가 하여튼 우리 황운하 선배님 제가 갈 때마다 특이하신 분이 나있는데 공정사회 시민연대 주관에 강에 오라고 하셔가지고 당연히 황운하 의원이 사중직인 줄 알고 가야죠 그랬는데 회원이래요. 누가가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시민분들이 전반적으로 모르는 조직인데 약간 별나고 주변 사람들로 독특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삐뚤어진 분들이 많은 분이라 제가
이렇게 답했으면 저를 오라고 할 정도면 그 알아봤지. 근데 어쨌거나 우리 신경림 선생님 계시잖아요. 부여가 나 윤독시 신경림 시인께서 못난 것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기분이 좋다라고. 저희가 못난 잘났는지 뭐 앞으로 역사가 결과를 내줄 것이고 이렇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고 정말 영광입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제가 가면은 저를 농성장에서든 거리에서든 모아마을에서든 계절까지도 만나 뵈면은 늘 빠지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실물로 보니까 그렇게 악질같이는 안 생겼는데 당신은 텔레비로 볼 때하고 많이 다르다. 그걸 박병석 의장부터 그 얘기를 하네요. 처음 보자마자. 그리고 어디든지 가면은 제 알량한 경력 소개하시면서 되게 틀리시는 경우가 한 군데 있는데 열린우리당이 없어진 지가 오래됐거든요. 열린우리당 대표라고 하실 때가 많았고 오늘은 또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라고 하셔서 열린우리당은 제가 알기로 상당히 없어진 지가 오래된 정당을 알고 있는데 열린민주당이 이제 대선 때 따르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있었습니다만 오다가 이제 우리 검찰 독재 했잖아요. 저한테 검찰 독재라는 말보다 검사 독재라고 해주세요라고 하는 문자를 보내 검찰 공무원을 보냈습니다. 검찰은 검사들만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검사라고 해서 다 나쁜 놈이 아니거든요. 윤석열이 주목으로 하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한 줌도 안 되는 정치검사에 우리가 국가기관을 오염시키고 있을 뿐이지 검찰이라는 국가기관 자체를 지금 얘들이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래도 생각 있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 공무원들이 제발 검사 독재라고 하시는 건 모르겠는데 검찰 독재라고 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 시절을 그리워하고 검찰이 제대로 된 자리 잡기를 바라면서 살고 있는 검찰 공무원들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나 자존심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저희가 그분들을 위해 여기까지 훼손하기 위해서 검찰 독재라고 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이게 뭐 위원님 목소리 좋으신데 목소리가 되게 잘 안 들려요. 안 들리세요? 네. 아 마이크를 가까이 쓰라고요? 네. 아 그렇게 안 들리시나요? 아 제가 아까 화분아 의원님 비방하는 부분만 잘 안 들리시네요. 여기 보시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라고 써있는데 이거 뭔지 아세요? 방송문화진흥회가 뭐냐면요 MBC 관리감독기관. 그러니까 저기 한국 KBS는 한글 이름으로 하면 한국방송공사 그렇죠? 하도 요새 영문적으로 하니까 그게 많이 잘 모르시는데 MBC는 뭐예요? 플레이미 주식회사 문화방송 그죠? 옛날 어르신들 아시겠죠? 옛날에 주식회사 문화방송 경향신문들 그랬잖아요. 주식회사면 주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주주가 77대 3으로 MBC 주주가 돼 있는데요. 7이 박문진이 주주고 3이 정수장학회입니다. 정수장학회 뭔지 아시죠?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김지태 씨라고 아시죠? 그분이 갖고 있던 애초에 MBC는 부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산 MBC가 최초거든요. 그걸 뺏어가지고 만든 게 정수장학회 아닙니까? 이게 쭉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고 최근에 MBC 사장 선임과 관련해서 약간 이슈가 있어요. 제가 그냥 말씀드렸고 제가 박문진 이사를 6년을 했는데 그 와중에 있었던 이제 MBC 사장이 여러분 잘 아시는 김재철, 김장기영 주리를 해임시키고 그때 당시에 김재철이가 이제 제가 박문진 이사로 선임이 되니까 싫지만 축하한다고 화분을 보냈는데 그 박문진 이사 바뀌는 데가 광복절 언저리예요. 근데 여름에 더워가지고 이제 애들 데리고 저기 산골에 잠깐 쉬러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이제 우리 우체국 택배로
큰 그 남하부, 그러니까 이 동양남 말고 서양남하고 큰 거는 되게 무겁잖아요. 그거를 이놈이 선물을 한다고 보내는 모양인데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두고 가실 수가 없잖아요. 들고 갔다가 다음날 또 없고 그래가지고 3일째인가 이제 이걸 갖고 오셨는데 그 보내는 사람이 이제 뭐 축하드립니다. 뭐 MBC 사장 김재철 이렇게 써가지고 이번이 달려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 애들이 이제 문제들이 봤는데 승질을 확 내시면서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길래 이런 새끼한테 화분을 받으면서 집에 다 있어가지고 사람을 붙잡게 하냐고 그런 공직기관 비서관을 제가 했는데 이게 민정수석실 소속이라는 거 아시죠? 근데 금방 알 거는 그 민정수석실이라고 할 때 지금 이제 윤석열이가 민정수석실 없애지 않았습니까? 민정수석실 할 때 민정을 한자로 쓰면 정자가 무슨 정자인지 아십니까? 민자는 백성 민자일 것 같죠. 그 정자를 잘 모르시더라고 의외로. 바를 정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정사 정자라고 정치할 때 정자를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그렇습니까? 민정수석실의 정자는 초코파이 정자입니다. 초코파이 정자 아시죠? 뜻정자, 마음 정자. 바를 정자는 전두환이 민정당할 때 쓰는 거고요. 정사 정자 민정당은 옛날 야당 민정당이 있었습니다. 신한당, 민정당 이게 합쳐지면서 신민당이 되고 그런 역사가. 민정수석실의 정자가 왜 초코파이 정자냐? 민정수석실을 없애면서 저것들이 한 얘기가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검찰을 장악하려고 하기 때문에 없앤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민정수석실은 원래 생긴 이유가 민정, 국민들의 뜻을 전하는 통로, 이게 민정수석실이 하는 일이고요. 민정수석실이 하는 주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친인척 측근 비리 예방, 이게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을 없애고자 하는 기초적인 이유는 친인척 측근 비리를 예방하지 않겠다라는 데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게 어떤 걸로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검찰을 뭘 지휘하거나 장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민정수석실을 두지 않는다. 필요가 없죠. 그냥 한식들인데 부모기 대통령 되는데 왜 필요하겠습니까? 민정수석실은 독재정부가 있을 때는 국민들을 억압하는 기능을 하는 권력기관들을 통할하는 정부고요.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국민의 입장에서 권력기관을 통제하려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고 하는 것은 그 의도가 어디에 있고 이 정부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지네 스스로 증명을 하는 건데 이 바보가 이 코끼리 새끼가 그걸 몰라요. 왜 코끼리라고 하는 줄 아시죠? 혹시 제가 오늘 이거 하는 거 다 녹화 녹음하시나요? 네. 녹화를 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용어를 좀 순화해야 되니까 요새 제가 농담하고 뭐 어저께 방송 세탁되면서 코끼리 얘기 많이 말씀드렸는데 아시죠? 무슨 말인지? 네. 암동까지 데리고 들어가서 사고 치고 있는 코끼리. 그리고 오로지 지금은 도자기가 어떻게 되든 박물관이 어떻게 되든 암론 보호만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코끼리. 그래서 지금 오다가 보니까 최근에 그 우리를 빚었던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는 정순신이가 이제 사퇴하겠다고 했답니다. 예, 뭐가 나왔고요. 근데 그 아들이 인사고를 다닌 것 같아요. 강원도 가서 서울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법을 배운 법비라는 말 들어보셨죠? 법비. 안 들어보셨어요? 법비. 공비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공비. 부장공비. 공비는 뭘 줄임말인 줄 아십니까? 공산 비적. 공산 비적. 비적이라는 건 뭐냐? 아주 나쁜 도둑놈을 말하는 거죠. 법비라는 건 뭐겠습니까? 법을 배운 도둑놈들인데 법비들이 세상에 물을 일으키는 많은 요소들을 정순신이 가족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얘기한 거 혹시 기사 자세히 보셨습니까?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고등학생이 대표적인 기억에 남는 말씀이 뭐예요? 검사는 원래 뇌물 받아서 사는 직업이야. 그죠? 지가 뇌물 받은 걸로 부족했는지 마누라 이런 걸로 받고 10원 한 푼 손해주지 않는다는 장모를 머리가 또 땅튀기하고 다니고 또 우리 아버지는 아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판사랑 친하기 때문에 재판을 무조건 이긴다고 왜 이렇게 재판을 자꾸 걸었을까요? 학교에 자격으로 처분을 내렸는데 그리고 재판을 걸었다는 거죠.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생기부라고 있잖아요. 학생생활기록부에 적히질 않으면 입시 때 그게 써 있으면은 학점 자율주가 아니에요. 그거를 못 적게 하기 위해서 계속 시간을 끌다가 서울대 합격하고 졸업하기 2달 전에 전화를 합니다. 이런 놈들입니다. 어떤 법을 본인들의 사익을 위해서 최대한 활용하고 그리고 본인들은 절대 처벌받지 않는다는 자신감으로 세상을 우습게 알고 국민을 개보지도 않은 것들이 지금 이 정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검사 출신이고 최근에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도 검사가 하고 금감원장으로 검사가 하고 이제 경찰 조직인 국가수사본부장까지 검사가 가서 그죠? 검사가 경찰 조직에 가서 간부 역할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건계라고 있습니다. 이건계. 충청도 때문에 먹고 살던 장인년이라는 당이 있었죠. 진짜 여기 충청도 분들 많이 계신다면 반성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건계의 아버지가 이용문이라고 예, 전두환이 박정희의 상관이었습니다. 박정희가 군 출신이잖아요. 이용문 씨의 아들이 이건계인데 이건계가 서울시장 합격을 하고 서울지검 검사를 할 때 서울시경국장을 시켰어요. 검사를. 서울시경국장. 지금으로 치면 서울경찰청장이죠. 그 역사가 반복된다고 하는데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 아는 사람 부인이나 지 아는 사람 데려다가 지금 학력에다가 친구 마누라가 지금 질병청장이고 지 후배가 행안부 장관하다가 탄핵 절차에 지금 들어가 있고 이렇게 사적으로 권력을 농단하는 것 이것을 막자고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역사적으로 희생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왜 2023년에 이 얘기를 해야 되는지 답답하고 여러 가지로 정말 화가 나실 겁니다. 제가 어디 가서 국민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은 분노나 수치심을 넘어서는 모멸감이다.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나? 내가 어쩌다가 저런 것들을 대통령 부부라고 텔레비전으로 봐야 되나?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박근혜는 그래도 소리만 죽여도 괜찮아. 그것들은 어디 가서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정상외교를 하러 해외 순방을 하는 게 아니라 구경 다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텔레비전에서 보던 외국 여왕들이나 왕이나 정상들 만나는 게 너무 신기하고 막 좋아 사진 찍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밥 먹을 때는 이렇게 앉아있는 거 보면 무슨 품격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 밥 먹으면 이렇게 막 구경하다가 그리고 가서 걔들끼리 이제 정상이라는 각국의 국가원수라는 사람들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그 품격을 다 느낀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주 보는 사람들끼리 이제 아무래도 마음이 끌리는 사람들끼리 더 얘기도 하고 대화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나갈 때 서로 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말 걸고 악수하고 사진 찍으려고 다 했어요. 지금 옆으로 안 오잖아요. 저 미국 가서 그 바이든 오는 행사에 가서 사진 하나 찍으려고 뒤에서 얼쩡거리고 있는 모습 보셨습니까? 쌍욕하고 거짓말했을 그 직전 장면. 세상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거기 가서 뒤에서 그 난간 붙잡고 얼쩡거리고 있다가 가니까
오늘 봐가지고 여러분도 저한테 사진 찍자고 할 때 그렇게는 안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계단 내려가는데 세상에 창피해도 이게 어느 정도지. 누가 그러대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비만 대통령이 나왔다고. 정말로 그렇게 창피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냥 그걸 조용히 자리나 먹더니 또 그걸 또 오빠 사진 찍어. 그거는 또 뭐냐고. 정말 창피해서 어디 동거리 있어가지고 또 흰 장갑 이거 끼고서 그 스페인 여왕이나 이런 사람들 만날 때 뒤에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팔 건드려서 하면 이렇게 만났어요. 난 진짜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사람이 약간의 그 풍경만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내부에서 하는 얘기들은 60이 넘은 사람들은 자기 평생 살아온 습관을 못 고칩니다. 어르신들한테 죄송하지만 더 잘 아시잖아요. 못 고칩니다. 그냥 일상이 쌍욕이에요, 이 사람. 그러니까 우리 김은혜 같이 사실 뻔뻔하게 둘째가 서러운 분다가 흥분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이런 형국인데 지금 이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저희가 건대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거짓말은 도무지 잘합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왜 이럴까? 왜 우리는 이런 세상을 만났고 이 세상을 어떻게 견뎌야 할 것이며 이 세상이 왜 문제이고 어떻게 돼야 할 것인가를 말씀드려보려고 몇 시까지 해야 됩니까? 끝내는 시간. 가셔야 되고 통영에서도 오시고 막 그랬대요. 가셔야 되고 몇 시까지 하면 돼요? 6시? 6시. 이거 감당하시기 어려울 텐데 제가 나를 셀 수도 있어요. 다시 안 뜨나요? 법치주의라는 말을 많이 쓰죠. 대통령이라는 자가 나와서 법치주의라는 말을 하는 거 그런 거죠. 법치주의가 그냥 들으시기에 무슨 말이에요? 법을 지켜라 이런 말이죠. 법을 지켜야 되니까 검사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이 쓰는 법치주의라는 말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는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법을 지켜라. 법치주의가 중요하다. 검사가 왕이다 이 말이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법치주의라는 말은 원래 민주주의하고 연결돼서 쓰일 때는 법치주의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법치의 반대. 인치예요, 인치. 사람이 통치하는 거. 지 마음대로 하지 말고 법에 정해진 것만 할 수 있다면 이게 법치주의의 의미입니다. 민주주의와 연결되는 민주주의 요소로서의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얘네들이 말하는 것처럼 법을 지켜라 하는 법치주의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우리 옛날에 세계사 시간에 배우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나오는 거. 함무라비 법전 쓰여진 때가 지금부터 4,000년, 5,000년 전이에요. 그때도 법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때도 법치주의 사회입니까 그게? 우리 국사책에 보면 또 앞부분에 고조선의 8조 법금이라고 나옵니다. 8조 법금, 그죠? 그때도 법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때도 법치주의 사회입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이 얘기하는 지금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옛날 왕이 지 마음대로 통치하던 시절에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를 법에다가 넣겠다 이런 법치주의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현상이 시행령 통치, 그죠?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법에는 그렇게 못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어거지로 대통령령이라는 이름으로 하위법이 상위법을 어기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지금 법치주의 파괴라는 것을 법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 시대가 돼서 이제 잘 안 쓰는데 그거를 사법고시 볼 때 법전을 갖고 들어가서 시험을 봅니다. 그냥 잘못 알고 계시기로 대표적으로 법조에 관해서 잘못 알려진 얘기가 몇 가지 있는데
고시 공부를 할 때는 율법전서를 달달 외워야 한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안 외웁니다. 들고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어디 가서 이렇게 아는 척하고 막 말 많이 하고 이러면은 네가 변호사냐 공산당이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변호사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써서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전이라고 하는 것에 주요한 법률들이나 시행령들이 다 담겨 있어서 이제 이걸 찾아보게 했는데 이 사전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가나다 순으로 이제 법 이름을 가지고 찾게 됐어요. 우리가 법대를 들어가면 처음에 제 책 혹시 알량한 책 몇 권 있는데 거기 읽어보시면 써 있는 얘기기도 한데 오늘 법대 교수가 헌법을 찾아보라고 해요. 헌법이 우리나라 최고 법체계 최상위에 있는 거잖아요. 헌법을 법전에 찾아봐라. 그럼 헌법이니까 히읗에서 찾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찾아보면 왜 없지? 이게 법전이라서 법률 이하만 나오니까 없나? 법 단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한스 켈젠이라는 스위스의 법학자가 법 단계설이라는 것을 주장해가지고 그게 지금도 이제 상위법, 하위법 얘기를 할 때는 그 법 단계설을 의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최고 위에 있는 법체계가 헌법, 그다음에 법률, 그다음에 명령, 명령이 대통령령, 무슨 부령 이런 게 명령입니다. 그다음에 조례, 우리 지방의회 의원님들 알고 계시죠? 조례, 그다음에 규칙, 이건 행정부 내부의 규칙. 이렇게 이제 서열이 있다 법체계에도. 최상위에 있는 게 헌법이니까 법전은 법률 밑에만 쓰고 헌법을 안 쓰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당황하고 있으면 이것이 웃으면서 히읗에 안 나와. 네? 디귿에 나와. 왜 디귿에 나올까요? 헌법인데. 네, 아까 제가 MBC의 풀네임이 뭐냐고 여쭤봤듯이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헌법은 대한민국 헌법. 이 대목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 이름이 왜 대한민국인지 아십니까 혹시?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헌법에 대한민국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이름. 그렇죠? 법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냥 여러분들 일상적으로 그냥 얘기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는데 경찰 있잖아요. 경찰. 경찰이 한자를 쓰는 나라에서는 경찰을 다 경찰이라고 부르나요? 중국에 경찰 있어요? 공안이 있잖아요. 다 달라요 이름이. 경찰은 왜 경찰이냐? 법률에 경찰법이 있고 법적으로 따지면 우리 이름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고법원, 우리나라 최고법원 이름이 뭐죠? 대법원. 일본도 대법원일까요? 아니에요. 일본은 최고재판소예요 이름이. 그러니까 그게 헌법과 법률에 뭐라고 이름을 적어놨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정해지는 겁니다. 법적으로. 군대도 이름이 있어요. 우리나라 군대는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국군. 그렇죠? 북한은 조선인민군, 중국은 인민해방군. 이렇게 이름이 다 있고 우리나라 군대 이름이 국군인 이유는 헌법에 국군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법, 법률 이런 게 우리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고 법비들이 국민들 속여먹을 때만 쓰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사실은 우리 일상이 법하고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들이대가지고 시민을 위협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 알고 보면 그러니까 헌법 제목을 바꾸면서 조선국 헌법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조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역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 이전에 우리나라 이름이 뭐예요? 대한제국이지 않습니까? 대한제국하고 대한민국은 차이가 뭐예요? 제자하고 민자 하나 차이인데 왜 다른 거예요? 대한제국은 주권자가 황제입니다. 네. 대한민국은 주권자가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앞에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제국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민주주의 국가로 설립된 대한민국은 이름이 당연히 대한민국이어야 됐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줄 알았거든요. 제 나름대로 뭘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늘 상습적으로 제가 여쭤보는 질문이 있는데 연세대학교는 왜 이름이 연세대학교인지 혹시 아세요? 요새 대학교 졸업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 전신이 연희전문하고 세브란스 의전 그래 한자씩 따서 연세대학교잖아요. 고려대학교는 그 전신이 뭔지 아세요? 오성전문입니다.
왜 보성대학교가 아니고 고려대학교예요? 여기 고대 나오신 분 혹시 계세요? 오늘 고대 졸업했던데 고대 나온 분 안 계세요? 제가 이때까지 고려대 나온 사람이 약 300명이 넘는 사람한테 고려대학교 이름을 왜 고려대학교냐라고 물어봤는데 한 명도 몰라요. 서울대학교는 왜 서울대학교입니까? 서울에 있는 국립대라서 서울대학교예요. 충남대는 충남에 있는 국립대라서 충남대학교고. 그렇습니다. 그게 아닌 유일한 데가 경남대학교예요. 경남대학교는 사립대학이고요. 경남에 있는 국립대가 경상대학교예요. 보기만 다르고요. 각 그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교가 그 지명을 씁니다. 근데 고려대학교는 왜 고려대학교냐? 오성전문학교 고려고등학교라는 데가 있고 또 홍수아 씨가 나온 중앙고등학교라고 있죠. 거기도 고려대랑 같은 재단이에요. 고려중앙학원이에요. 고려대학교를 설립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김성수 씨가 재헌후회 때 한민당 강수였잖아요. 그죠? 이분은 우리나라 이름이 고려공화국이라고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광복 이후에 새롭게 이제 임시정부 들어오고 대한민국 정부가 다시 수립되면서 나라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그거를 재헌의회 의원들이 뽑힌 다음에 재헌의회에 헌법제정기초소위원회라는 걸 만듭니다. 상임위원회처럼 지금 국회 상임위원회처럼 거기에 소속 의원들이 뭐 45명이 있었다는데 그분들이 투표로 정한 거예요. 나라 이름을. 후보가 여러 개 있었는데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이게 후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고려공화국도 있었고요. 대한민국도 있었고요. 배달나라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중에 대한민국이 1등이었고 2등이 고려공화국, 3등이 조선민주공화국 이랬다고 해요. 근데 재헌의회 때 한민당이 의석이 많았거든요. 당 이름이 들어간 거에서는 한민당 의석이 많았어요. 독립촉성회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이승만을 추종하는 세력이 있긴 했는데 이건 당인지 아닌지 뭐 약간 저기한 상황이 그러니까 한민당 당수인 김성수 씨 입장에서는 고려공화국이라고 이름이 되기를 원했고 내가 의석이 많이 있으니까 투표하면 고려공화국이 될 거다라고 기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선점한 거야. 고려대학교로. 말하자면 한국대학교예요. 그래서 영어로 코리아 유니버시티라고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초창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유학을 갔을 때 코리아 유니버시티가 한국을 대표하는 대학일 거라고 외국이 다 생각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 하나에도 다 역사가 있고 의미가 있고 그 안에 담겨있는 뜻들이 다 있습니다.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이 글자 하나로 다른 뜻이. 근데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지금 위기에 놓여 있다. 자, 여기 백성, 식민, 국민, 시민, 인민이라는 말 제가 썼는데 하나 넘어갔다 돌아올게요. 헌법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지금 영어로 써 있는데요. 미군 정시기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광복 이후에 그때 미국 애들이 우리나라에다가 헌법을 이렇게 만들면 어떠냐라고 그 사람들이 제시했던 미군정의 헌법 기초 아니에요. 이거는 유진호 선생이라고 아십니까? 현민 유진호 선생이라는 분이 그 양반이 쓰셨던 헌법 기초 초안이에요. 여기 보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1장 총각 해가지고 제1조 조선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대로 헌법이 통과됐으면 우리나라는 조선인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헌법 때문에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2조 한번 보시겠어요? 국가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인민으로부터 발한다. 그 촛불 시위 박근혜 때 할 때 우리 대한민국 헌법 1조라는 노래 광장에서 많이 부르셨잖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거는 근데 이때 인민이라고 썼잖아요. 인민. 유진호 선생이 좌익 인사라서 그랬을까요? 유진호 선생은 우익 인사예요. 대표적인 우익 계열의 지식인이고 친일파라는 비판까지 받는 분이에요. 이 양반 인민이라는 말 썼잖아요. 국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한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여러분 백성,
많이 들어보시죠? 신민, 국민, 시민, 인민 말들이 쓰입니다. 이게 다 의미가 다릅니다. 사회과학적으로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백성이라는 건 양반과 구별되는 피지배 계층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차별을 정당화하는 의미죠. 신분사회에 쓰이는 신민, 이것도 역시 신분사회에서 대표적으로 썼던 말은 황국신민. 황국신민을 길러내는 학교로 만든 게 뭔지 아십니까? 국민학교. 그래서 국민학교 이름을 초등학교로 바꾼 겁니다. 국민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헌법에 정한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 사람. 국민하고 구분되는 거는 외국인이 있겠죠. 시민, 이거는 국가의 주권자를 말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비문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노무현 시민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노무현 시민학교에서 특강한 적도 많이 있는데, 그때 가면은 부산에 갔을 때 부산시 영역 안에 기장군이 있어요. 기장군. 기장군에서 오신 분들이 막 항의를 하신 거예요. 군에 사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냐. 왜 노무현 시민학교만 있고 군민학교는 왜 없냐. 그 다음에 군민들은 깨어있으면 안 되냐. 깨시민만 있고 깨군민은 왜 없는 거냐. 거기서 말씀드리는 시민은 시에 사는 사람이라는 시민이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내가 국가의 주권자라고 각성한 사람, 이 시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근대 민주주의가 시작된 게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프랑스 국민혁명이라고 합니까? 프랑스 시민혁명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파리시에 사는 사람들이만 했기 때문에 프랑스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시민혁명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 국가의 주권자라는 용어로서 정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나 귀족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내가 피지배 계층인 백성이나 신민이 아니고 내가 주권자라고 각성한 사람, 이게 시민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시민을 말씀하신 거고, 프랑스 시민혁명이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국민이라는 말은 국가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국가 우월주의적 사고가 담겨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국민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정당은 우익정당, 극우정당입니다. 대표적인 게 대만의 국민당, 우리나라의 국민의힘, 프랑스의 국민전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외국 애들이 국민이라는 말을 한자로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걸 번역할 때 우익계통의 정당은 다 국민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좌익계통의 정당은 인민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근데 웃기는 게 국민은 영어로 쓰면 내셔널 이런 걸로 쓰고, 시민은 시티즌, 그죠? 인민은 피플이에요. 국민의힘을 영어로 쓰면 뭔지 아세요? 피플 파워 파티야. 인민부력당. 인민이라는 건 사람 그 자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인민이 행사하는 권리가 인권입니다. 인민과 국민의 차이는 국민은 기본권의 주체고요, 인민은 인권의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인권을 보호하는 대상, 인권을 누리는 사람은 될 수 있어도 기본권을 누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예전에 헌법을 만드실 때 이 유재명 선생은 우익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인민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우리가 분단 때문에 지금 잃어버린 소중한 단어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사회과학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아쉬워하는 단어가 인민입니다. 이 이념 때문에 오염이 돼가지고 인민이라는 말을 쓰는 순간,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 공정사회 시민연대 이름을 공정사회 인민연대로 바꿔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존경하는 민주시민 여러분 이렇게 광장에서 얘기하지 않고 존경하는 민주인민 여러분, 조선일보 놈들이 아마 일면으로 한 열흘 연속 쓸 거예요. 이렇게 오염돼 버렸어요. 근데 인민이라는 말은 상당히 중요한 말이고 굉장히 필요한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오염돼 가지고 지금 우리가 못 쓰는 잃어버린 말이 또 있는데, 대표적으로 동무.
요새 어린애들 동물하는 말 안 써요. 저희 때만 해도 동물하는 말이 한 번씩 나왔는데 어깨 동물하는 잡지도 나오고 그죠? 만화책, 여기 주먹대장도 있고 동물하는 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적인 이유로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오염돼 가지고 우리가 쓰지 못하는 또 쓰면서 찝찝하게 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슬름이 써야지. 지금 자세히 보세요. 윤석열도 그렇고 용산도 그렇고 또 국힘도 그렇고 공정과 상식이라는 말 안 씁니다. 지금 자세히 보십시오. 그냥 절대 공정과 상식이라는 말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쓰는 순간 바로 야 그게 공정과 상식이야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스스로도 불공정과 고상식 집단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국민들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걸 지네들이 말 쓰면 나 자꾸 떠올릴 거 아니에요 그걸. 그러니까 불공정과 고상식이라는 말을 국민들이 떠올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을 안 쓰는 겁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권력을 가지고 국민들 위해, 인민들 위해, 백성들 위해 군림하려고 했던 집단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하고 자기를 차별화시켜가지고 권력을 누리고자 할 때 쓰는 수법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그 사람하고 자기를 완전히 차별하기 위해서 옷차림이나 모든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왕들을 보면은 뭐 왕관을 쓰고 손에다 뭐 들고 있고 옷도 희한한 망토 같은 거 입고 막 온갖 불편한 옷을 다 입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이런 신하들이나 백성들하고 완전 다른 사람이라는 걸 옷부터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어디서 현실적으로 지금도 보시고 느끼실 수 있는 데가 있는데 남자분들 대부분 다 군대 다녀오셨죠? 황운하 의원님은 군대 못 가셨는데 정경 소대장 하느라고 군대 가신 분들은 군대에 갔다 왔다고 여성분들한테 온갖 고생했다 무슨 자기가 특공대 요원인 것처럼 다 얘기하고 축구 얘기한다 해서 듣기 싫고 막 그러는데 내가 군대에 대해서 조금만 자세하게 여쭤보면 개코는 하나도 몰라요. 군대에 가서 신병훈련소에서 보시면요. 신병훈련소에 조교가 있죠. 네. 조교 기억나십니까? 조교가 훈련병하고 옷차림이 다릅니다. 그죠? 모자도 달라요. 걔들 화이바를 쓰든지 빨간 모자를 쓰든지 조교가 달라요.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훈련소에 들어가면 신병 훈련을 받으러 들어가면 처음에 듣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너네는 지금부터 훈련병이다. 사회 물을 빼야 된다. 그죠? 옛날에는 너네는 이제 군이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하는 말이 저기 휴가 나온 애가 대학 다니는 지 친구들이랑 이렇게 시장에서 뭐 사 먹는다고 하면 저기 군인 하나랑 학생 둘이 가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군인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우리가 오래됐습니다. 사회 물을 빼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바깥에서 시민사회에서는 자유롭게 살았지만 군대에서는 복종하면서 불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걸 가리키는 데가 신병훈련소 아닙니까? 거기서 명령 복종 관계를 가리키느라고 하는 게 옷차림부터 다르고요. 제시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차렷, 열중셔,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누가 세상에 살면서 걸을 때 이렇게 걷는 놈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군대 가서 훈련 받다고 이렇게 걷다가 놀림 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걷는다고 해도 이렇게 걷는 사람 없잖아요. 왜 이렇게 걷게 만듭니까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거에 따라서 우양우양 그쪽으로 돌아야 되고 이게 명령 복종 관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옷차림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왜 내가 네 말에 복종해야 되는지 이걸 생각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군대에서 까라면 깐다. 까라면 까는 거지 무슨 군발이 새끼가 말이 많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전향적으로 권력이 군림하면 사람 올가매는 수법이에요. 옛날부터 발전시켜. 옷차림이 다르다. 까라면 까게 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건 군대의 룰이다. 법을 지켜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법이 있느냐? 법도 없어. 그러니까 군대 가면은 단학가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죠? 멀쩡하던 애가 신병훈련 100일 끝나고 부모님 만나러 가서 보면은 막 이렇게 격려하고 막 울면서 엄마가 뭐라고 물어보면은 잘못했었다?
아니 엄마한테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엄마가 그러면 뭐라고요? 엄마 이렇게 얘기해. 잘못했을까? 뭐라고 말입니까? 그런 것들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조교가 하는 행동 중에 특이한 게 뭔지 아세요? 이거 식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절대 훈련병들하고 같은 공간에 소변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 거기서 똑같이 그 군대 소변기는 남자 화장실은 변기가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 여기 또랑 같은 거 하나 있고 그냥 쭉 서서 두는 거잖아요. 그 벽에 노랗게 돼 있고. 그럴 때 거기 서가지고 같이 이렇게 소변을 보고 있으면 너나 나랑 똑같은 사람이네.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딴 데 가서 봅니다.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자신의 정보를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신비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독종을 해요. 그거는 뭐냐면 자기에 관한 정보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옛날에 지배층이 또 하나 필요했던 게 뭐냐면 지배층과 피지배층을 구분하고 자기가 지배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신하고 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거나 나는 신하고 직접 통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옷차림부터 다르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지배층만 문자를 습득합니다. 글자를 아는 사람들은 지배층입니다. 왜냐? 글자를 통해서는 정보가 유통되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글자를 알면 정보를 접하게 되고 개긴단 말이에요. 글자를 모르면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는 말을 대나무 숲에서 외치고 대나무가 그거를 세상에다 알려주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글자를 알면 대나무 이파리에다가 새길 수가 있잖아요. 그걸 돌리게 되면 아 얘가 쥐가 당나귀랜다. 사람인 줄 알았더니 코끼리랜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를 안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민정음이 창제될 때 글자를 가르쳐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세종대왕이 쓴 거 국어 시간에 옛날에 외우라고 그거 있잖아요. 어린 백성이 이르고저 올빼시어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린 백성의 어린이 뭡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잖아요. 어리석은 나이가 어리다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백성이 자기 뜻한 바를 쉽게 표현하지를 못한다. 그래서 내가 글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때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귀족들이었잖아요. 양반들. 이 사람들이 상소문에다가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최만리 같은 사람들 유명하잖아요. 그 상소문 내용을 보면 지금 국왕께서는 엄청난 일을 벌이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 어리석은 것들한테 짐승 같은 백성들한테 글자를 알게 되면 이것들이 객입니다. 그게 써 있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나중에. 자, 그래서 이것이 현대사회로 발전하고 인류 문명이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진전되니까 이제 글자를 안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알고 있는데 머릿속에 지울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정보를 차단해야 되는데 정보 유통 통로는 또 너무 많아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언론을 장악해야 돼요. 언론을 장악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이렇게 되면 국민들을 속일 수 있고 옛날처럼 다시 개돼지로 만들어서 피지배자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그리고 다들 시민으로서 각성했다. 우리는 인민으로서 인권을 존중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사회에 사는 분들이 전부 다 시민입니까 지금?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아직도 백성이나 신민의 위치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 현상으로 드러났어요. 지금도 아침마다 일어나면 박정희, 유경수 사진 앞에다가 놓고 정화식도 넣고 향 피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어요 정말. 구미에서 해마다 제사 지내는 거 모르세요? 더 어이가 없는 건 뭔지 아세요? 제 말이 믿어지지 않으시면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박지만이가 아들 낳았을 때 네? 박지만이가 아들 낳았을 때 구미에 플래카드가 붙습니다. 지만씨 큰일했다. 왕손을 낳았다.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가 박근혜가 대통령 됐을 때 소위 친박이라는 사람들이 뭘 얘기했는지 아세요? 사상 최초로 3대 대통령을 만들어야 된다. 박지만이가 왕족을 낳아서 데리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도 홍준표가 대선 때 20몇 %를 얻었잖아요. 아니 이게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어때? 거기서 그때 홍준표를 찍어요. 지 자기한테 영감탱이라고 하는 놈을. 우익이 가장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좋게 말하면 도덕과 예의, 품성이에요. 그죠? 그러면 스스로 자기가 우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장인어른한테 영감탱이라고 하는 놈을 절대로 찍으면 안 돼요. 찍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우익의 보루처럼 돼 있는 게 개신교, 그것도 근본주의 개신교,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개신교, 헌금 많이 내야지 천국 갑니다 하는 개신교,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라는 놈이 연단에 올라가면 하느님 까불지 마, 너 나한테 죽어 이러면서 돈 걷고. 여기는 적어도 손바닥에 왕자 쓴 놈을 찍으면 안 돼요. 하느님이 왕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동방 예의지국에서 지가 썼거나 지 마누라가 써준 거라고 해야지 왜 동네 할머니를 파냐고. 이거는 할머니 시민연대가 발족해가지고 항의해야 되는데 왜 도대체 이렇게 됐는가, 이게 말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너무나 한심한 일이고 속 터지는 일이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동물의 일종이잖아요. 냉정하게 말해서.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라는 게 생명체로 살아가면서 자기한테 갖고 있는 유전자가 있고 극복하지 못하는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 본능에 누가 더 끌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좌파냐 우파냐 결정된다는 게 지금 뇌과학자나 진화 심리학자나 진화 생물학자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익을 지배하는, 보수를 지배하는 가장 대표적인 정서가 뭔지 아십니까? 공포. 그러니까 이거는 인류가 생존하는 과정에서 발전시켜온 유전자예요. 공포를 느끼면 내 가족을 지켜야 되는데 공포를 느끼면은 공포스러운 상황이 되면 이게 위험에 빠질 수 있으니까 공포를 느끼는 단계에서 굴복하고 어떻게든 내 가족을 지키는 거. 그래서 공포에서 나오는 파생 유전자가 아부. 그래서 이 인간의 이 본성을 탐구하는 학자들이 침팬지 사회를 관찰합니다. 유인원 사회들을 관찰하는데 침팬지도 아부란다. 이게 본성이라는 거야. 생존하기 위해서 샌 놈한테 붙어가지고 거기에 붙어서 숙이면 침팬지가 바나나 하나를 더 얻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암컷을 한 번이라도 만나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본능에 새겨진 것들이 지금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가치를 좋아하는 소위 좌파에 해당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지 않습니까? 아까 보수가 공포라고 했으면 진보는 먼저 아세요? 호기심. 이 사람들 뭐 궁금해. 그러니까 진보주의자들의 특징은 독서를 좋아하고 여행을 많이 갑니다. 네? 근데 우익의 특징은 탐욕,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잘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 보세요. 쟤네들 지금 전당대회 한다고 지금 못나 웃기는 쇼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쟤네들끼리 앉아가지고 막 천하람이가 조수진이한테 한 얘기 들어보셨어요? 조선중앙방송 아나운서가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쟤네 당끼리. 그리고 그저께 제가 채널 돌리다가 보니까 무슨 쟤네 토론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김기현이하고 천하람이하고 이렇게 안철수랑 앉아 있는데 황교안 앉아 있고 4명이서 하는데 그 코미디더라고 진짜. 김기현이가 천하람이한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천하람 SNS를 쭉 봤는데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내용이 88%가 되더라. 나는 내 SNS에 민주당을 비판하는 게 90%다. 지가 무슨 민주당을 비판해? 한국당을 비판하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의 대표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맨날 자기 당 비판하는 거만 올리고 있는데 네가 무슨 대표 자격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어. 회심의 미소를 짓더라고. 천하람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1초도 아끼다가 딱 쳐다보더니 윤핵관이 국민의힘입니까?
윤핵관한테 기대가지고 지금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그걸 그렇다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내가 윤핵관을 비판했죠. 언제 국민의힘을 비판했을까 막 이래. 근데 그 전에 있었던 일 보십시오. 나경원 한테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그냥 꽂잖아요. 그죠? 꿇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김기현 씨가 와가지고 사진 찍자고 하니까 그 표정 보셨죠?